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이른바 버냉키 쇼크로 후반 힘들었었죠. 금요일 장중한때 코스피는 1,800을, 코스닥은 500을 붕괴시킬 위험까지 처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버냉키 쇼크가 이번 주엔 좀 잡히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청산 가치보다 싼 코스피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와 반등을 좀 줘야 할 텐데요. 국내외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한 주가 될 것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깔끔한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문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2.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말 앞두고 있었던 글로벌 뉴스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버냉키 쇼크로 이틀 연속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에 힘입어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버냉키 쇼크에 이어 그리스 정정 불안 리스크까지 더해지자 상승폭은 0.2%대 소폭에 그쳤고 나스닥 지수만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는 나흘째 밀렸습니다.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공영방송국 처리 문제를 둘러싼 그리스의 정정 불안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적은 민주좌파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발단은 그리스 정부가 공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차원에서 공영방송국인 ERT를 잠정 폐쇄한 뒤 논란이 커지자 연정 내 각 정당들이 방송 재개를 위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최근 자산 매입 축소 및 중단 계획을 공개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년 만에 2.5%를 돌파하는 등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렇자 정부가 내달 예정이었던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국채 시장 불안감을 달래는 등 시장 진정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긴급회의를 전일 주말에 열 정도로 이렇게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변동성장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까요? 1,800을 잠깐 이탈할 각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시작 아직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드시죠? 시초가 공략주 고르시기가. 오늘 공략 종목 그래도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AP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AP 시스템은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전공정에 쓰이는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고요. 핵심 전공정 장비군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 장비의 주요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고요. 관련 장비로는 레이저 결정화 장비, 레이저 패턴 추적 장비, 이런 봉지 장비가 있는데, SMD 핵심 전공 장비군에서 높은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M을 올해 장비 업체 가운데 가장 폭넓은 그 전공정 핵심 라인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대면적과 이 플렉시블, 고해상도, 이 아몰레드의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에 모두 부합하는 장비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7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등체 장비라는 것은 그 패널 기판에 유기물질을 입히는 데 사용되는 장비고, 이 OLED를 활용해서 이 TV나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를 만들거나 이 조명기구를 생산할 때 전투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주가제 해소 이후에 주가 흐름 개선입니다. 중국의 그 OLED 기술 유출권 조사받던 이후에 AP 시스템이 무혐의를 결정을 받으면서 기술 유출권을 검토한 이후에 무혐의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양호한 3월 이후에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그 서버 투자 본격화 수준과 기대감인데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그 하반기에 6세대급 아몰레드 생산 라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이 3분기 이후에도 이 성장 모멘텀은 계속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3,800억대와 330억 원대를 전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적 오동과 저평가 매트인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와 1,810% 증가한 704억대와 67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6세대급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아몰레드 생산 라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역시 전체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실적도 대비해서 현 주가 PL 10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성장성을 감안해서 PL 20배 이상 조정받았는데 올해 수주 모멘텀은 2011년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한 번도 크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2년 평균 PER을 적용하더라도 17,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시장이 급락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6월 10일부터 65만 주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 금요일에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힌 그런 종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AP시스템 설명 들어봤는데요. 가격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신고점이 13,500원대였는데 14,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역시 매수가는 시초가고 순저가는 12,0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저가 가능한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시스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24일 월요일 우리 시장 열렸습니다. 계속되는 출구 전략 우려, 또 여기에 10일 연속해서 5조 넘게나 짐을 싸고 있는 외국인, 또 출렁이는 시장. 무엇보다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와 강세가 맞물린 이 시점에 외국인들이 트리플 약세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주 추가적으로 더 팔면서 자금을 더 유출시켜 나갈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약간 낙폭을 그래도 줄이면서 양시장 모두 마치긴 했었는데 4일 연속 내린 것은 공통된 부분이었죠. 출발한 것 같은데요.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특별히 YG 인베스트먼트에서 심규환 대표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 팀장님께서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선물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하락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 놓였고요. 그러면서 코스피도 지금 현재 개장을 했는데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820.40포인트, 0.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8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었지만은 기관의 7천억 가까운 매수로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2.4%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1%의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번 주 외국인의 매수가 잠잠해지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더 확대가 될 것인가 여부가 아무래도 실적 반등으로 이어지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82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시장 전망대로 1800포인트를 이탈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1800포인트 위에서 바닥을 잡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하반경에서 보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를 이번 주에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 매도가 청산이 돼 나간지 여부를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관이 최저가량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반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3억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이 130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은 23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도 매도로 좀 이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만약에 오늘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1820, 1800포인트였던 다시 한번 바닥 확인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어쨌든 전강 후약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동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200계약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외국인 현재 현선물, 동반 매도 출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에 압박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1820포인트를 회복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초가였던 1806포인트 부분, 그러니까 1800포인트에서 1805포인트 이 사이를 다시 한번 오늘 쪽에서 지켜주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9%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133만 6천 원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시가총액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전체적으로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99%, 현대모비스가 0.78%, 기아차가 마이너스 0.3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로 인한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로 좀 이끄는 요인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2.2% 상당히 큰 폭의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자산,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 하락으로 인한 철강이라든지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이 다운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악영향으로 인해서 포스코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1.38%,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33%, LG화학이 마이너스 1.05%,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특징점은 SK텔레콤이 마이너스 3%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현재 1.1%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타적으로 봤을 때 NHN이 마이너스 1.45%, 롯데쇼핑이 1.4% 정도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코스피 소폭이지만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1.4% 정도 오르면서 13,400 라인대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미 1.6% 반등 줬는데 역시 니케이 13,000에서 거의 다지기가 나오면서 엔저로 인해 오히려 니케이는 조금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다시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금 98엔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의 개장 상황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9원 급등, 목요일도 15원 급등해서 약 한 2거래일 만에 24원이나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은 그렇지만 한 2원 70전 정도 내려서 1,152원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1,160원대 들어갈 뻔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은 숨고르기가 환시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잦아들긴 했었는데 오늘 코스닥의 출발 상황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0.5%대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약간의 그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면서 0.3%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장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되었다는 측면, 약간은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이 만약에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탄력도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 약간은 장 초반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코스닥 16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기관마저도 약간은 지금 매도세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매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기조로 약간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지수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현재 상승 출발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2.1%대 상승, 그리고 CJ5쇼핑 1.3%, 동서가 0.3%대, 네오이즈게임즈 1.3%, 메가스터디 0.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위메이드라든가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반도체가 0.5% 하락, 그리고 CJ ENM이 0.9% 하락, SM이 0.3%대, GS 홈쇼핑 0.6%, 파라다이스가 0.2% 하락 흐름 보이면서 약간은 경기 방어 업종 그리고 내수 관련된 업종군에 있어서는 장 초반에 약간 매물 압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크게 펀더멘털 훼손에 대한 우려감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착안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만 빨간불이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우수수 밀리면서 지금 코스피는 1810선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요, 한국밸류 21에 계시는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에 장중 1806포인트까지 갔었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라면 오늘 다시금 지수는 1800 초반까지 안이 붕괴도 될 수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볼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작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다우지수가 다행히 좀 플러스가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폭락을 좀 진정시키는 상황이 오늘 나와주는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좀 가설을 세워드렸는데 확인을 좀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종가상 130만 원을 이탈을 하면서 코스피 1800선을 이탈한 상황으로 마감을 한다면 우리 증시는 코스피 월봉상 60월봉인 1760포인트까지는 단기간에 급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130만 원을 지키면서 끝난다면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 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전주에 130만 원을 지키면서 끝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게 지난주에 출발했을 때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안착하고 지수 급락 후에 1800선을 지키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1800선을 지키면서 끝낸다면 코스피의 현재 위치가 갭을 메우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흐름을 보면 글로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 없는 상황이죠. 중국의 경기도 지금 연착륙을 예고하는 경기 지표들이 잇따라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어이가 없는 사실이지만 중국의 내부자들이 지난달에 고점에 주식을 다 털었다고 합니다. UBS에서 나오는 리포트인데 그들은 경기 지표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의 경기 상황도 그리 좋아 보이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유럽이나 일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증시 거품론에서 탈출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일 뿐 최근에 증시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런 적이 한 번씩들은 다 있으시죠.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가 가는 길만 꼭 밀리는 것 같아서 다른 차선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차선만 밀리죠. 복불복의 상황인데 저는 주식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가 팔면 어떻습니까? 꼭 오릅니다. 다시 팔면 꼭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은 일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내 종목이 떨어진다고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의 오차의 범위를 줄여서 최대한 손실이 덜하게 내 종목이 신용은 많은지 또 2분기 실적 예상치는 어떤지 빠르게 확인을 해서 손실폭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상승해서 빠져나오시든 내 종목이 지수 반등 시에 오를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이번 폭락 후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보유 종목 한 번씩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하락장에 외인들이 매도하고 기관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해주는데 만약에 기관들 로스컷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장기간 어려워질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지 마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닥은 확인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닥만 확인된다면 미국 출구 전략이고 재정 절벽이고 유럽발 악재가 되든 떨어질 때 안 좋은 말 다 쏟아내고 상승할 때 전에 있었던 악재들 싹 사라지고 폭등을 하죠.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들 죽을 것 같이 계좌들 보시면서 한숨 쉬면서 다우지수 실시간 확인하고 버냉키가 무슨 말 했나 다우가 올랐나 내렸나 하시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똑같이 다 반복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미국의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이슈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항상 이 주식시장에는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요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취하려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호재가 있어야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호재는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조금은 불확실한 호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이 3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에 3%까지 폭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은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월봉상 보조지표죠.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 보조지표들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의 연속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주 위주로 포트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장중 매매로만 오버나잇은 하지 마시고요. 장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하셔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A란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매수하고 매수가가 깨지면 바로 정리하는 전략, 그리고 2%, 3% 수익이 나면 바로 패대기 쓰는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손실을 안 보는 전략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닥은 확인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 초반에 반짝 지금 코스닥 상승한다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좀 했으면 매수 시기를 늦추자라는 전략도 귀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과 종목군들의 흐름이 현재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가 얘기를 좀 해보고요.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보니까 오늘 STX 그룹주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통신주가 약세인 것도 특징인 것 같은데 STX 그룹주 그리고 CJ 그룹주도 회장 네. 검찰 소환 악재가 있잖아요. 같이 좀 보죠. 삼성전자도 같이요. 예. 일단 CJ 그룹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CJ 그룹주 같은 경우 오늘 쪽에서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CJ 그룹 이재현 회장에서 소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그룹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재현 회장의 이런 소환 소식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CJ 제일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제기가 되면서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그룹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가장 유사했던 어떤 흐름을 그리고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김승현 회장, 그러니까 하나그룹이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검찰 조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데 그룹 오너 리스크 하나와 좀 유사하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차트를 좀 간단히 좀 보게 된다면 주봉 차트를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11년 7월달 이후에 주가 급락을 한번 경험했었는데 그 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화면을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이제 35,000원이 장기적인 저항대가 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그 그룹 오너 리스크 이런 하나라는 어떤 기업으로 한번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하나가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CJ 그룹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CJ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지금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어느 부분에서 바닥을 잡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가의 매수에 가담했다가는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소환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소환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찰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룹 오너 리스크 그리고 실적에 관한 우려감들 동반적으로 제기가 되게 되면서 CJ 그룹주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주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약세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STX 참 유익 기록 상당히 좀 말이 많은데요. 주말에 2,500억 정도 그 채권단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그런 그 채권단 지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것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악재가 계속 없다는 부분인데 이 악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TX 그룹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부분인 조선업황이나 해운업황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가 해소가 된다면 1차적으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라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업황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 이제 179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봤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웅진그룹도 잘 아시다시피 STX 같은 경우는 웅진그룹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웅진그룹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주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STX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웅진그룹의 좀 예를 그러니까 표본으로 좀 삼으셔가지고 접근은 좀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65원까지 하락했던 주가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많이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유발이 된다는 것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어떤 신호를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는 접근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좀 접근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좀 반발 매수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요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짚어드렸듯이 14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장기 평선까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하방 일성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 그러니까 적어도 덜 빠진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만 간단하게 좀 덧붙여보자면은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좀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국계 IB에서 나오고 있는 갤럭시 S4에 대한 우려감들을 빠르게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 주가를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도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보통 네. 두 가지 패턴이죠. 일반적으로는 실적 가이던스 전에 좀 많이 오르는데. 네. 일단은 지금 먼저 보통 최근까지 계속 실적 얘기가 나올 때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얘기가 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반대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갤럭시 S4에 대한 우려감들, 동사 기준을 봤을 때 한 1억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적으로 외국계 같은 경우는 6천만 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외국계 IB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6천만 대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정치가 제가 알기로는 7월 4일인가요? 그때 정도 이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전후까지는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정치가 발표가 됐을 때 외국계 IB가 우려하는 만큼이었던 갤럭시 S4의 어떤 판매량이 어떤 그 상회라는 수치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조금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잠정치가 나오면 주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2분기는 아무래도 그 반대쪽으로 주가 하락을 하다가 실적이 잠정치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바닥을 잡는 그런 쪽으로 조금 예상을 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웅진케미칼 정도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웅진케미칼 지금 M&A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대기업들의 관심이 지금 상당해요. 네, 일단 웅진케미칼 오늘의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의 이슈는 M&A인 것 같아요. 네. 지금 PC 디렉터 그리고 대한해운 여러 기업들이 어떤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웅진케미칼 매각으로 인해서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소나마 좀 해소가 될 것이란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은 좀 더 긴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 사업 내용이 웅진싱크백 다음으로 상당히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LG화학까지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어떤 M&A에 어떤 기대감이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얼마만큼 주가를 이끌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A가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잠깐 원달러 환율의 상황을 좀 짚어보니까요. 오늘 좀 소폭 하락하는 듯 했었지만 지금 1,150
256원까지 오르면서 곧바로 상승 전환까지 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다 오늘 좀 쉬겠지만 오늘까지 오르고 있는 우리 달러원 얼마까지 더 올라갈까요? 삼성선물에 계시는 전승지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외환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에 24원 이틀 만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오늘도 하락이 아니네요. 단기 타겟 라인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 당국이 매도 개입을 단행을 했고 또 주말 동안에 외환시장이 안정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52원에 하락 출발했지만은 전반적인 달러 강세 흐름이 일단은 유지가 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이제 달러 환율의 이제 전망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밑달러가 중장기적으로 강세 시도를 지속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원의 지지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 여건, 미국의 경기 여건과 가장 긴축적인 FRB의 통화 정책 그리고 경상적자 축소 이런 흐름들이 달러화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신흥통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화의 약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여건은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 자체는 저성장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건전한 재정 여건 그리고 안정적인 경상 흑자 그리고 충분한 외환 보유액, 원화 저평가, 인정받은 위기 대응 능력으로 인해서 여타 신흥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강세에 제한적으로 선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러화 자체가 변동성 확대 그림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도 위아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달러원 환율은 월간 구름대 상단인 1179원이 강한 저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일 같은 경우는 일단 달러 강세가 주춤해질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미국 쪽의 주택 지표나 그 1분기 GDP 확정치 등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여는 총재들의 그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부적인 요인들은 하락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내고 부담이 있고 또 외환 당국도 시장 안정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대응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60원이 좀 강한 저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금주 예상 범위는 1140원에서 1165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는 1160원의 저항을 예상하셨고 조금 더 긴 안목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1180원의 저항이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달러원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에 계시는 전승지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외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 동향 얘기를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좀 상대적으로 그나마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 코스닥인데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좋아서요. 바이오가 또 전반적으로 어떤가? 어떤 테마와 특징주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대 상승 흐름 보이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목요일장, 금요일장 각각 3%, 2%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갔고 역시나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루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 리스크 속에서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젠백스발 여러 가지 좀 악재 리스크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최근 들어갖고는 이 젠백스까지도 약간 지금 급락이 어느 정도 멈춰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을 셀트리온이 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2분기뿐만이 아니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매수는 약간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금요일 날 신용등급 악재 때문에 한가까지 밀렸던 하림이 오늘도 또 약세인 것 같아서요. 좀 특징주로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고 서해건설의 오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추징금 부과 소식이 또 있네요. 네, 서해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그러한 영향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고 주가가 1,100원대에서 현재는 740원대까지 계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추징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 사실 우량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징금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서해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가 최근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약간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서해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역시나 매수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할인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이용한 약간 매수 관점형 전략도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는 것 측면, 약간 주가에 있어서는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신용 등급 하락이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완전히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투자 적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복락과 관련된 여름 관련된 테마주, 최근에는 다른 가전제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7월 달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무더위와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이 다시 한번 재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현재 3,00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 3,3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거 한 번쯤 메리트로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보면서 두 분의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거래소 수급 특징주 먼저 보시죠. 자, 외국인이 지난 한 주 1조 6천억 가까이 정리했던 한 주였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팔았고, 코덱스 200, 그 밖에 자동차 3인방을 내리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텔레콤이었는데 오늘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 쪽이 약한데요. 잠시 후에 대응법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역시 거래소 기준으로 뽑아보니 이랬습니다. 외국인과 완전히 매도, 매수 쪽이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매도 가장 많이 한 쪽은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현대제철 이렇게 신저가 보낸 건 아마 기관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자,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어떤 매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가 좀 매매 동향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지난주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 섹터를 매수를 했지만 기관은 반대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기아차, 현대차, 완성차 3인방을 매수했지만 기관은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어떤 그 혼란에 좀 빠졌다고 지난주 같은 경우 시장이 좀 혼란에 빠졌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틸리티 그리고 그 통신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그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 SK텔레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희한하게도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그리고 전기가스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한국가스공사에 6천억 정도의 유상증자 얘기가 나온 게 좀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유상증자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물량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쉽사리 6천억에 대한 어떤 물량을 받아갈 주체가 나타난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주말 쪽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그 주파수 할당, 여기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그런 얘기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특징적인 부분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그 순환매적인 양상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분기에서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실적에서 나오지 않겠지만은 견조한 실적은 나올 것이라는 부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변화의 흐름에 조금 통신주, 전기가스가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EMBI 스프레드 그리고 한국 CDS 프리미엄 요 두 지표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요 두 지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은 저가 매수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달러 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흥국들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신흥국의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채권 금리 차이인데,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신흥국에 대한 어떤 환율 우려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1차적인 지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BI 스프레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한국 CDS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103bp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2012년 5월달 같은 경우에 그리스 사태 때 130bp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올라가기는 좀
좀 무리 같지 않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bp까지 현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10bp까지는 올라갔었다가 좀 하락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역시 매수는 좀 나중에 확인 후 매수 쪽의 의견 역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지난주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네, 외국인 지난주에 별로 그렇게 사지 않아서 아주 쬐끔 순매수했다랄까요? 하이로 코리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 밖에 리온쿠첸, SK 브로드밴드, 미디어플렉스, 코나아이 보이고요. 가장 많이 정리한 쪽 셀트리온, 그리고 SM, 게임빌, 메일유업, 메가스터디 등 이름 올라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기관의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매수는요, 덕산 하이메탈, 다음, 그리고 서울반도체, SM, 윈스테크넷. 약간 눌림목이어 사준 덕산 하이메탈과 윈스테크넷도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지네요. 또 매도 1위는 리홈쿠첸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기관이 지난주 후반에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 방어를 해준 그런 주체였었는데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은 종목 쪽으로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미디어플렉스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영화 흑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 최근에 빠르게 작용을 하면서 현재 시점도 강한 상승 랠리 보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장세의 흐름 속에서도 52주 신 고가가 경신되고 있다는 측면을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중에서는 미디어플렉스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카드 시장 아직까지도 성장기가 계속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 그리고 최근에 선진국 시장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수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그리고 올해 계속적인 실적 전망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재차적인 경신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적인 특징은 역시나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 관련된 업종군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52주 신 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과거 2011년도, 2012년도 모바일 게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 주가적인 측면까지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13년도 모바일 게임 관련된 업종군에 대해서는 대사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강한 종목 위주로 해서 상승 시도는 계속적으로 코스닥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하락 흐름 보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중소형 그러한 종목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려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러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하락폭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약간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장 한마디에 아까 화면 보니까 업종별 차별화도 얘기를 좀 준비하신 모양이에요. 네, 우선은 지금 시점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결론적으로는 내수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수출주에 대한 영향력, 환율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 변동성이 조금 작아져야지만이 수출주에 대한 혜택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은 수출주가 아니고 당분간 내수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착안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내수주 중심의 업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와이즈인베스트먼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지난주 개편을 맞은 주식승천 시즌2에서는 가상계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과 5천만 원, 1억 원의 가상계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본인 자산에 맞는 종목도 체크하시고 수익률도 보다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 포트폴리오별 수익률 베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3천만 원 포트 1위에는 정재현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의 수익률 현재 내고 계시고요. 2위에는 정대희 멘토, 3위에는 최명성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입니다. 1위에는 김현근 멘토, 2위에는 남은우 멘토, 3위에는 양승모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억 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위에는 이효열 멘토님, 40만 원 정도의 수익률 내고 계시고요. 2위에는 김용준 멘토, 3위에는 신창원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각각 1위를 기록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3천만 원대에서 1위를 자랑하셨던 정재현 멘토의 포트입니다. 세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성원인텍과 아이테스트, KH바텍. KH바텍은 5%에 가까운 수익률, 이어서 아이테스트가 4%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5천만 원대에서 1위를 차지하신 김영근 멘토의 포트입니다. 기아차와 솔브레인, ICD 현재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기아차는 0.35%의 수익률, 반면 솔브레인은 마이너스 3%대의 수익입니다. 자, 이어서 1억 원에서 1위를 차지하신 이효열 멘토의 포트입니다. 한 종목 담겨 있네요. 삼성중공업 비중을 20% 정도 갖고 계시고요. 수익률은 2%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포트에 담긴 종목과 수익률 베스트까지 챙겨보고 왔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2,500계약에 육박하는 지금인데요. IM투자증권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폴 크루그만 교수도 버냉키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임스 블라드 센트루이스 연준 총재도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시간표를 얘기한 거는 실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내용을 보면요, 크루그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과거에 행했던 오류, 실수 같은 거를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FMC 회의 때 많은 연준 의원들이 지금 매파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면 파티가 시작하기도 전에 펀치볼을 걷어차버리는 전통적인 중앙은행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그 FRB 쪽에서 계속해서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업률은 오판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거,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번 받고 나면 다시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 됐을 경우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고용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세 이상의 어떤 미국 성인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현재 58.6%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1983년 이후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어떤 금융위기가 온 후에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어떤 60% 아래로 떨어진 것이 지금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본다면 실업률에 의한 부분은 사실 뭔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것까지 좋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 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해야 될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처럼 정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의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어떤 시간표를 제출한 것은 시장에 상당한 위험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벤버네키 의장이 여론에 밀렸고 또 얼마 있으면 임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레임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더 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정말 7%를 달성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좀 크고요. 또 그 중에는 오히려 양적 완화를 9월부터 종료해서 내년 중반에는 무조건 종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폴 크루먼과처럼 고용률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실업률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함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이상 시장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했던 어떤 FRB 입장으로서 어떤 대응 정책을 다시 쓸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 또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미 연준의 생각대로 경제가 개선된다면 이런 전제가 당초 있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닥터둠이라 불리는 대표 비관론자 막 파버는 뉴욕 증시 더 떨어진다라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 근거는 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이 그 작년 7월을 바닥으로 해서 1년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후로 지금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죠. 금리하고 그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약세장의 전망의 근거를 좀 대고 있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코멘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면 코멘트에서 시장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점 물론 그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이 온다,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정확하게 자기 뜻대로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업된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게 됐지만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벤버네키 의장의 어떤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생기면 또 다른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양적 완화 종료는 언젠간 하죠. 문제는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지금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돼서 정말 진행이 된다면 FRB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주시장을 끌어올리고 대도시 주변의 주택 가격은 끌어올렸지만 실제로 주택도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투기꾼들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 FRB 쪽에서 뭔가 악수를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얘기 역시 좀 해보죠. 다시금 경착륙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때문에 부양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얘기 좀 나눴었지만 어떤 시중 자금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중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은행들의 자금이 너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 지난번에 3차 양적 완화를 하고 또 유로존에서 LTR을 하고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자본이 중국으로 상당히 한머니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한머니가 다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은행들이 자금의 숨통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양적 완화나 아니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기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통화정책회의 기조로 바꿀 의향이 없고 현재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이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경기부양책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간 싸움이지 결국 중국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끝으로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여쭙겠습니다. 1,900이 깨지면 사야지 하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 1,800까지 내려온 지수를 보고 아이고 나중에 살 걸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매수는 좀 미루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바닥도 아직 안 잡은 것 같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꼬이고 있네요. 오늘 장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는 이제 미국장의 흐름과 우리나라 장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미국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대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과거에 패턴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중 8구는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바꿨던 경험이 미국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항상 터지는 거래량만큼이 지난주 금요일 날 터지면서 양봉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후 미국장이 되돌리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 되돌린다면 지금까지 조정을 어떻게 보면
쿼드러블가 맞이해서 어떻게 이벤트성 하락했을 확률도 조금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문제인데요. 지금 야간에서 외국인 1,330개 매수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한 500개를 매수하고 그 전날 한 700개를 해서 한 2,600개 정도를 매수했던 게 지금 다시 2,200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막판에 선물 매수로 전환해서 추세 반전을 해서 베이시스를 콘텐츠로 돌린다면 오늘은 하락이 멈춰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과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요 근래 있죠. 근데 지금 환율이 엔달러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 상승이 이제 제한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어쩌면은 이 시점이 외국인들이 진입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진입했던 시점을 보면 1,150원대 전후, 54원 전후로 해서 움직임인데 지금 1,156원이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1,159.40까지 한 거로 봤을 때는 이 근처가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을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면 추세 반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을 산다라는 어떤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매수 진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현물 매도도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더 크거든요. 프로그램 매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서 베이시스를 콘텐코로 바꿔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콘텐코는 0.13이지만 실제로 지금 한 1.3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요 약간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2,000계약 넘어서고 있고 현물도 1,0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 가까이 갭상승 시켜놓고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있네요. 그나마 코스닥이 유일하게 빨간물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